자, 홍준표 전 대표가 환경비즈니스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제가 논평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평의 내용이, 이 기사의 내용이 꽤 괜찮은, 짚을 만한 게 꽤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제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드릴게요. 질문. 통합당 총선 참패는 공천 잘못 때문이라고 했는데 중도층 표심 잡기에 실패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권 실패 프레임을 덮은 게 원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답변입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정권 심판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총선 뒤에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뒤에 당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천, 막천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 후보 등록일까지 공천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런 짓을 했다. 나의 경우, 홍준표의 경우 대선 경쟁자 천액이 공천에 불과했다. 재질문을 하죠. 누가 경쟁자 천액을 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이광성님, 네, 감사합니다. 처음 경남 밀양 고향에 갔다가 양산으로 옮겼는데 양산에서 홍준표가 김두관을 이기는 걸로 나왔죠. 원래는 양산에서 김두관한테 홍준표가 밀리는 걸로 나왔다고 하면 공천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양산에 갔더니 야, 이거 김두관이 이길 것 같아, 홍준표가 질 것 같아 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공천을 줬겠죠. 아마도. 그런데 여기서 처음엔 밀리다가 홍준표가 김두관을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컷오프를 합니다. 양산에서 홍준표가 될 것 같고 황교안이 종로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홍준표를 컷오프 시킨 것이다. 동기어진, 즉 같이 죽자. 황교안이 야, 내가 떨어질 거 너도 같이 떨어지자. 홍준표, 나랑 같이 죽어. 황교안이 문재인과 같이 동기어진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와 같이 동기어진을 했다. 그때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산을 떠나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지금 실제로 이번 총선 결과가 양산을 지역을 김두관이 가져갔습니다. 홍준표가 이길까봐 홍준표를 컷오프 시킨 그 양산을 김두관이 당선이 되었어요. 이적 공천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공천. 김두관을 대선주자로 키워주는 이적 공천. 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였습니다. 중진을 빼내서 옆 지역구로 옮기는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안상수 이런 사람들, 윤상현 컷오프 시키고 안상수를, 멀쩡한 중진인 안상수를 윤상현 지역구로 옮기고 이런 거 이상한 짓. 그 지역에 그대로 공천을 줬으면 당선될 사람들 다 공천을 엉뚱한 지역으로 갖다 꽂았다. 그러니까 진 거다. 지려고 애쓴 공천이었다. 황 전 대표와는 검사 초임 시절 청주지검 235 검사로 불리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갈무리를 합니다. 홍준표가. 황 전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국민이 판단에 퇴장시킨 사람입니다. 황교안 얘기 이제 안 할 거야. 어차피 그 사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퇴장되는 사람이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통합당 노선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200% 공감해요. 잘 들어보세요. 당이 이념적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극자부터 극우까지 같이 뭉쳐 있으니 통합당의 정체성을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념형 정치인 홍준표. 그냥 이분은요, 툭하면 이념, 자유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합니다. 당이 명백히 이념적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좌우가 같이 뭉쳐 있으니까 이놈의 정당, 이놈의 미래통합당 뭐 하는 당이야 이거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통합당이 무슨 정당인지, 뭐 하자는 정당인지, 정체를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홍준표도 모르겠다.
그걸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헌법 46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 책무가 국익 우선이라고 되어 있다. 국익에 맞는다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좌파가 주도하는 세상이지만 2년 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우파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이 좌파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부터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도 좌파 경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 정부가 무너지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다음에 우파 정권이 들어와도 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워낙에 문재인이 나를 망쳐놔갖고 다음에 우파 정권이 들어온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다음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도 뭐 황교안이 되든 누가 되든 다음에 우파가 다시 정권을 가져와도 그 우파 정권은 이번에 문재인이 말아먹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한 3년 이상 쓸 것 같아요. 3년 안에 정상화시키면 다행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을 지금 홍준표도 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죽고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 적용하는 바람에 첨단산업연구진의 활동이 제한되고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주 52시간. 여러분,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하면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연구소는요, 진짜 소위 특히 삼성연구원들 알죠? 삼성연구원들 일 어떻게 하는가? 한 달에 한 3번 정도 집에 가요. 저도 제 주변에도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요, 한 달에 한 3, 4일 집에 와요. 프로젝트 시작을 하면은 한 달에 3일, 4일 집에 오고 나머지는 그냥 연구실에서 살아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 택배로 집에 보내고 그 택배를 받은 집에서 이것을 세탁을 해갖고 다시 택배로 회사에 보냅니다. 집에 안 오니까. 자기 남편이 집에 안 와. 연구소에서 살아. 한 달 내내. 이분들한테 주 52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는데 삼성 연구원들 한 달에 3일만, 2, 3일만 집에 가고 연구소에서 살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주 52시간 근무 강제. 지킬 수가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당연히 대폭 떨어지죠. 불가능한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업종도 있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권고제로 바꾸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거 지금 강제인데 강제사항인데 이것을 권고로 바꾸자.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국가가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바꾸자.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주 52시간 근무를 안 지켰다고 해서 형사처분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어긋난다.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대폭 내리고 지금 법인세율 너무 높다. 대폭 내리자. 기업 규제도 철폐해야 된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국만큼 기업에 갑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걸핏하면 기업 경영자들 감옥에 보내고 풀려나오면 발을 묶어놓는 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 경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불편을 해소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지 갑질하고 지배하고 준 조세를 뜯어낸 돈으로 또 현금 살포나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다 비판하고 있어요. 경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은 갑질을 하고 국가가 기업 경영권에 뛰어들려고 하고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하고 이 뜯어낸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려고만 하고 있다. 홍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 보지 않는다.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탈원전하고 좌파 경제 정책을 하면서 기업을 억누르는 바람에 경제가 망한 거다. 정확한 지금 경제 상황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외환 위기를 능가하는
복합위기 대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100만 원을 주자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옛날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처럼 그렇게 하느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적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돈을 써야지. 왜 국가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느냐 이거다. 지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왜 복지에 날리고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지금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는 것으로 볼 때 나라가 망조로 가는 것이다 지금. 자, 나중에 국가 채무가 많아지고 국고가 텅텅 비고 세금이 안 거치면 그때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당을 한번 보세요. 여당이 1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황교안 전 대표는 200만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이따위 짓을 해놓고 어떻게 통합당이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극좌도 극우도 들어와서 뜨내기들이 설치고 있는 당이 지금 통합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번 선거에도 졌냐? 여당이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황교안은 200만 원 준다고 해. 뭐야 이거? 통합당. 이거 우파당이야? 좌파당이야? 뭐 하자는 거야 이 사람들? 홍 전 대표가 통합당에 복당하겠다고 한데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뜨내기들이 반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통합당에 24년 있었고 이 당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내 복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 뜨내기들입니다. 김종인도 뜨내기입니다. 김종인도 뜨내기다. 김종인 뜨내기죠. 이 사람이야말로 막 여기 갔다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한 당을 7번인가 옮겼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번이나 해먹고 완전 뜨내기 중에 뜨내기. 뜨내기들 중에서 왕이에요. 정말 김종인. 그리고 황교안도 입당한 지 지금 한 1년 좀 넘었나요 지금 황교안? 황교안도 얼마 안 됐죠?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입당한 지가. 뜨내기죠.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죠. 제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입당한 지. 저보다도 안 돼요. 저보다도 1년 늦게 들어왔어요. 1년도 더 늦게 들어왔어요. 황교안은. 뜨내기죠. 뭐 저도 뜨내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도 입당한 지 이제 한 2년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저도 뜨내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야, 내가 24년 동안 이 당에 있었는데 이제 막 당에 들어온 사람이 24년 동안 당을 지키던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예전에는 터줏대감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터줏대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조직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을 터줏대감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뭐 위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여기에 터줏대감이야. 내가 여기서 이 조직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도.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다가 40대 기손을 언급하자 반대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씨가 새누리당 민주당의 혼란을 수습해 봤으니까 일시적으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김종인한테 확 쏠리고 임기 제한 없이 해달라. 무제한 권력을 달라. 대선 후보도 내가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임시로 당을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을 그냥 통째로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단지 40대 기술론 때문이 아니다. 근데 선후 관계를 보면요. 홍준표가 뭐 김종인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김종인이 임기 제한 없이 무제한 권력을 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홍준표는 김종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가 김종인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2, 3일 후에 있다가 김종인이 내가 대선 후보도 지정할 거야. 라고 했어요. 선후 관계가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다가 40대 기수론을 듣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후 관계가. 40대 기수론을 하기 전부터 반대를 했다. 홍준표는.
이것이 팩트입니다.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거론한 40대 기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 나이가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었어요. 김영삼은 60대 초반, 김대중은 70대 초반, 39세 프랑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40대 영국 총리에 오른 토니 블레어는 10대 때 정당에 입당을 해서 20대 초반에 이미 국회의원이었다. 마크롱, 토니 블레어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대 때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정당 생활을 시작을 해서 20대 초반에는 이미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사람들도 경력으로 따지면 20몇 년 만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사람이 없죠. 마크롱 같은 사람 없죠.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이 없죠. 이제 갓 입당을 해서 정치 초보인 사람을 대선주자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사람 없다 지금. 한국에 마크롱이나 토니 블레어처럼 나이가 젊으면서도 정치 경력이 출중한 사람 없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르면 40대, 보통 50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마크롱과 블레어 전 총리의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70대가 돼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보통 한 60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은 20대에 배지 단 사람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김영삼이 좀 빨리 달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누굴 염두에 두고 40대 기수론을 거론했다고 봅니까? 40대를 내세워서 개혁으로 포장만 하고 결국은 본인이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노욕이고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한 겁니다. 대선 주자는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된다. 저도 이것에 100% 동의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 입당하자마자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정치 초보죠. 정치를 몇 년 한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황교안은 정치 경력 한 3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정치 초보 대통령의 탄생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황교안이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 한번 하고 정치를 하고 한 10년 정도는 정치밥을 먹어본 다음에 그래야지 당 상황도 알고 정치가 뭔지 알고 국정 운영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야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갖고 당대표가 되고 바로 대통령 됐어. 그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놈의 통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놈의 통계적으로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잘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 연륜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 사실 저도 젊지만 저도 뭐 청년이지만 청년 정치 청년들한테 맡겨라 다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에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젊은 사람 없습니다. 30대에 맡겨라, 40대에 맡겨라? 되겠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미 정치 초보한테 맡겨서 한번 총선 폭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국민들이 30대 자꾸 앉아있고 40대 자꾸 앉아있고 젊으면 초보도 좋습니까? 초보 운전한테 이제 맡기지 말자. 초보 운전에 한번 맡겼다가 선거 폭망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에. 이제는 좀 노련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 젊어도 노련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없다. 40대 초반, 30대에 10년 넘은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안 나죠. 야, 30대, 40대 중에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잘 것 같아. 하는 사람 떠오릅니까? 없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크롱도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준표의 생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선 주자는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되고, 정치판은 스스로 크는 겁니다. 누가 키워주는 거? 뭐 어린애야? 애기야? 키워주게? 뭐 청년을 키워달라? 뭐 우리를 키워주세요. 전 사실 나이 한 30 먹고 나이 40 먹고 청년 하면서 키워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겸연쩍어요. 애입니까? 키워달라고 하게? 나이 30 넘어서? 애예요? 키워달라고 하게? 뭐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어린애요? 알아서 커라. 정치판 스스로 크는 거다. 니네가 알아서 커라. 애야? 어린애야? 엄마 찾아? 정치판에 가서 아빠 엄마 찾아? 뭘 키워달라고 해. 알아서 스스로 커야지, 열심히. 밑바닥부터 알아서 커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홍준표도 주변에 사람을 안 키워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정치판은 스스로 크는 거다. 키워달라고 하지 마라. 알아서 커라.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입니다. 알아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사람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알아서 커야지. 뭘 키워줘. 애들도 아니고.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청년 젊음 하면서 자꾸 뭐 자기들 키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방송을 좀 보시고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잖아요. 30 넘었으면 제가 첫째를 31살에 낳았거든요.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31살 때 첫째가 태어났는데 애도 키우고 있는 어른입니다.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있는 이 나이에 뭘 이렇게 키워달라고 그런지 참 그거 국민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키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크세요. 미래통합당에는 젊은 사람들. 한나라당 시절부터 통합당은 외부에서 사람을 꽃가마 태워서 데려와서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버렸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사람, 좀 인지도 있는 사람 그냥 데려와. 그냥 갖다 뺏지 줘.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안 됐어? 에이 그럼 버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이번 선거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 총선도 그렇게 했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게 한국 보수주의 정당의 잘못이다. 특히 지금처럼 당이 복잡하고 노선을 찾지 못할 땐 정말 박 터지게 깨질 듯이 싸워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이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우리가 밀어주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깨질 듯이 싸워야 한다. 오히려 깨질 듯이 싸워라. 그런 다음에 노선을 바로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번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다.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라. 홍준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내가 양산에서 컷오프 됐는데 그때 내가 위기였다.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구 수성을에 나가고 홍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극렬하게 투쟁을 해서 이념과 노선을 다시 정립하고 이념과 노선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념형 정치인다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홍준표의 가장 큰 장점 이념형 정치인입니다. 개파 정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념형으로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라. 이념과 노선을 다시 정립을 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금 우파 정당의 이념과 노선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필요 없다. 당내 분란만 일어난다. 좌파들 나가. 어설픈 좌파들 필요 없어. 나가. 정말 똘똘 뭉친 소수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대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41세 국회의원이 됐고 이제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나왔고 당대표를 2번 했으며 국회에서 상임위 10곳 이상을 거쳤습니다.
엄청난 짜밥입니다. 뭐 이런 사람 지금 중진 의원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죠. 경남지사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북한 모든 분야를 전부 섭렵을 해봤습니다. 내 꿈이 나라를 경영하는 겁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왜 아니라고 하나요? 나는 당당하게 말한다. 내 꿈은 나라를 경영해보는 거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이 컷오프 시켰지만 홍준표는 대통령의 꿈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황교안 이런 사람들 대통령 욕심 없겠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위선을 떨길 바랍니까, 여러분? 솔직한 정치인이 좋아요? 아니면 위선 떨고 이리저리 피하는 정치인이 좋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대선 얘기할 때냐? 대선 얘기할 때도 늦었습니다, 지금. 2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빨리 대통령 후보를 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초에는 미래통합당에 대선 후보를 정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대통령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한 7개월 남았네, 7개월. 7개월 후부터는 박 터지게 또 경선 준비, 대통령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과 7개월 전에, 그러기 7개월 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직 대통령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년 한 2월쯤 돼서, 사실은 제가 이제부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길 바래요? 이렇게 위선 떨길 바래요? 거짓말하고 실실 빼길 바래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당당한 정치인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적당히 피해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게. 그래서 똑바로 좀 정확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전 답변을 다 했습니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런 걸 원하세요? 반문연대를 거론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태극기 부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두 포괄하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정당으로 뭉치지 않더라도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딴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홍준표는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모든 정치인들은요 다 대통령의 꿈입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도 그럴걸요? 정치를 시작한 사람,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다 대통령 꿈이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닌 사람이 어딨어. 아직 자기가 까미 안 돼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욕먹을까봐 안 하거나 뭐 내가 혹시 대선 주자라고 했다가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할까봐 안 하거나 뭐 다들 솔직히 그런 거지. 정치를 시작한 이상 다들 대통령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바로 전에 대선 후보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딴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추호 없다. 만약에 홍준표가 경선에서 밀리면, 경선에서 지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됐으면 좋겠지만 딴 사람도 괜찮아. 딴 사람 내가 아니어도 꼭 좋다. 내가 꼭 아니라도 좋다. 딴 사람이 경선에서 이기면 그 사람을 정말 밀어줄 것이다.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시각차가 커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헌법상 탄핵 재심 제도가 없습니다. 탄핵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탄핵 부정은 헌법 부정이 돼버려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 풀어주면 되고 지금은 탄핵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탄핵 때 나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탄핵을 못 막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들끼리 왜 서로 손가락질 하느냐 이겁니다. 이미 탄핵은 역사가 돼버렸다. 탄핵의 강을 넘어서자는 것도 탄핵 당사자들이 얘기하면 뻔뻔한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거나 탄핵에 반대했지만 못 막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요. 제가 뭐라고 합니다. 보세요. 탄핵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 얘기를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거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비겁하다.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홍준표는 탄핵에 연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탄핵의 강을 넘어서자는 것도 탄핵 당사자들이 얘기하면 뻔뻔한 겁니다. 맞죠? 내가 탄핵에 찬성했어.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뻔뻔한 거죠. 탄핵을 못 막았어, 내가. 탄핵을 못 막은 사람이 탄핵 그냥 덮고하자. 뻔뻔하죠. 비겁해 보이죠. 자기 국민들이 볼 때 내 잘못을 묻어주세요 하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탄핵과 상관이 없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다. 왜? 홍준표는 탄핵에 책임이 없으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아니고 못 막은 사람도 아니고, 그때 홍준표는 중앙정치에 있지 않았고 경남지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므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대선 후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탄핵에 상관이 없는 사람, 황교안도 탄핵 총리죠. 김무성도 탄핵 찬성파고, 유승민도 탄핵 찬성파고, 나머지 사람들 죄다 탄핵 반대파거나 탄핵 찬성파거나 다 그래요. 근데 홍준표는 상관이 없다. 탄핵의 강을 가장 쉽게 건널 수 있는 사람이다. 박 전 대통령은 3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에 이용되어 왔으니까 이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저도 뭐 100% 동감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한다면 통합당은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낙선한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복당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심판을 받아 낙선한 사람들이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신재철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낙선했는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 다음에 당권에 자신들이 뭔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이 더 빠지지.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전당대회 준비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기 국회 이전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으면 됩니다. 원칙적인 얘기죠, 이거는. 대권 출마로 영남권 대선주자가 됐는데 수도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남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명실공히 영남의 주자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20년 정치를 했습니다. 제대로 당의 모습을 갖추면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같이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 홍준표의 희망, 비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선거 해볼 만해. 이 다음 대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 국회에 들어온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이 서울 47석 중 과반인 27석을 얻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이 전멸한다고 했는데도 17석을 얻었다. 2004년 때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폭망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17석을 얻었었다. 수도권에서. 이번엔 8석이다. 최악이다. 역대 최악이다. 보수정당 역사상 역대 최악의 결과. 지금까지 최악의 결과였을 때가 17석. 근데 이번엔 8석. 완전 폭망이죠. 그런데 제대로 공천하고 선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사실. 공천만 똑바로 하고 선거 메시지 전달만 제대로 했었으면 이번에도 이길 수 있었다. 근데 막장 공천, 아무런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선거를 말아먹은 것이다. 여당 압승이 차기 대선에서 야당이 어떻게 작용될 것 같습니까? 또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요. 총선과 대선은 패러다임이 다르다. 96년 총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듬해 대선에서 이겼죠. 96년 김대중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가 80석도 못 얻었는데 그 다음 해인 그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97년과 2002년 모두 제1당 대선 후보로 나왔지만 패배했습니다. 차라리 여당에 180석 넘어간 게 다음 대선에서 우리한테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지금 180석 넘게 가져갔으니까 모든 책임은 여당이 가져간다. 이 이후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경영할 리가 없다,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나라를 말아먹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파가 분열하지 않고 제대로 정말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갈라먹지만 않으면, 후보가 찢어지지만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이긴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홍준표 전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이긴 데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대로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파가 이 진지를 넘지 못하면 대선 때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 30년 동안 노동,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노동, 교육, 문화, 예능, 다양한 분야에서 진지를 만들었죠. 협동조합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걸 깨려면 우파도 사회 각 분야의 진지 구축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념적 가치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지금 하는 걸 보면 죽도 밥도 아닌 정당입니다. 이건 좌파도 아닌 것이, 우파도 아닌 것이, 뭐 중도도 아닌 것이 애매해요. 사실 통합당은. 그래서 진 겁니다.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어. 그래서 진 거다.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당선된 데는 정치 버스킹이 유효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상 처음 해봤다. 유권자들과 현장에서 즉문즉답하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세계사, 한국사까지 다 알아야 가능합니다. 왜? 첫 질문부터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대면 바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 홍준표가 버스킹을 10번 했는데 3번째 해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정치인들이 기본 자질이 안 돼 있으면 약속 대련밖에 못합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질문에 내가 이렇게 답변할게. 그러면 기자 네가 이렇게 다시 재질문해. 그럼 나 이렇게 답변할 거야. 약속 대련인 거죠. 써준 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 미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못한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질 검증이 되겠습니까? 버스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자질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기본 자질이 탄탄한 정치인이라고 하면 버스킹이 되는데, 글쎄요. 미래통합당에 이런 식으로 즉문즉답 정치 버스킹이 가능한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나를 자질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킹을 했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을 돌면서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정치 버스킹? 이거 아마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아마 못할 거다. 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국민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홍준표만 할 수 있다. 정치 버스킹은 우파 내에서. 홍준표 말고는 이렇게 즉문즉답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뭐 다는 아니지만 글쎄 한 10명은 있지 않을까. 10명은? 이번에 100몇 명이 됐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버스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약점이 있거나 뭔가 내가 답변하기 곤란한 뭔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 버스킹 못합니다. 그 질문이 나올까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깨끗하고 해안이 있고 똑똑하고 순발력이 있고 지식이 꽤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 이 정도 사람이어야만 정치 버스킹이 가능합니다. 베스트 댓글 잠깐 볼까요? 그동안 느끼고 생각하셨던 말씀을 자신감 있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준표형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언제나 바른 말씀, 옳은 소리, 돌려서 말하지 않는 정정당당함 보기 좋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말한다. 정정당당하게 보기 좋다. 통합당 이념부터 확실하게 재정립해서 똑바로 서야 된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통령감은 홍준표밖에 내 눈에 안 보인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전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입당도 안 됐는데 1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홍준표가 입당하는 순간 적어도 한 4, 5% 올라갑니다. 지금 홍준표가 입당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확고한 1위로 올라갈까봐 이게 싫어갖고 지금 입당을 안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를 견제하느냐고.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 망하고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2년 후 홍준표와 이낙연의 승부가 보고 싶다. 이런 게 지금 베스트 댓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다가 이 기사는 같이 한번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꽤 많은 비전, 그리고 좀 희망, 뭐 일종의 행복 회로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건요, 정치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대선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미래통합당 이 짓거리 하고 있지, 뭐 2년 후 대선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다음 대선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신 차리고 우리 우파 진영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갈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정말 페어플레이를 하게 해야 돼요. 누구라도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 하는 사람 다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해. 똑같이 다 같이 경쟁하자. 뭐 황교안도 좋고 홍준표도 좋고 오세훈도 좋고 나경원도 좋고 이번에 낙선한 사람도 좋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좋아요. 다음 대선 경선 때 다 나와라. 단 킹메이커 해도 좋아. 내가 킹메이커 하겠어. 다 좋아. 그러나 공정해야 된다. 갈라먹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음 선거에선 분열은 안 된다. 이번 선거도 사실 분열 때문에 졌어요. 막 찢어지고 막장 공천하고. 그런데 다음 대선도 솔직히 말해서 이회창이 대통령이 못된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피닉제, 인재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우파끼리 갈라먹는 바람에 김대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도 만들어준 것이고요. 이러한 일을 또 반복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저는 이것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이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단합을 하고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속에 우파라고 하면 다음에 정권 교체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다 가져야 됩니다.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그래도 찍어주겠다. 밀어주겠다. 홍빠들은 황교안이 되더라도 황빠들은 홍준표가 되더라도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홍준표가 너무 좋아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대선 경선에서 황교안이 이기면 황교안을 위해 뛰어야 된다. 내가 정말 난 홍준표 너무 싫어. 난 황교안이 너무 좋아 하더라도 홍준표가 경선에서 이기면 홍준표를 찍어주고 홍준표를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지, 나는 오로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는 황교안 아니면 절대 안 뽑을 거야. 나는 홍준표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다음 대선 그대로 좌파들이 또 가져갑니다.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포용력을 갖고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차악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차악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정도 마음을 먹고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음 대선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을 우리는 뭉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택도 없어요. 또 갈라져요. 또 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안 되느니 차라리 우리 우파에서 정권 창출하지 말자. 이런 짓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꽃비님이 난 능력이 있어야 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선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음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대신에 미래통합당이 공정한 경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 사람이 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대선 경선에서 특정 인만을 위한, 이번에 당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겠을 때 특정 인만을 위해서 경선판을 짠다. 그럼 또 찢어져요. 이인재가 찢어진 이유가 다 있어요. 우파들이 분열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정정당당하지 못해서, 공정하게 하지 못해서였어요. 패배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지 못하게 이기면 찢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해야 된다. 어떻게 공정해야 되느냐? 그 경선에서 진 사람도 승복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공정해야 된다. 그만큼 공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정해야 된다. 그래야 진 사람이 승복을 하지. 누가 봐도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이건 추대야. 당 지도부가 특정 개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어. 경선 룰도 그렇게 만들고 모든 당의 상황을 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저도 승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이 또 어떻게든 해서 찢어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또 지는 거예요. 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짓을 막아야 된다. 일단 다음 대선 때 이렇게 찢어지는 걸 막고, 그리고 책임 잡고. 그래서 노선 투쟁이 중요한데, 좌로 가네, 중도로 가네, 우로 가네 이러는데, 저는 단언컨대 확고한 우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확고한 우파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되면은 저는요, 정말 행복회로 전혀 안 돌리고, 희망회로 하나도 안 돌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분열이 안 되는 게 쉽지 않고, 확고한 우파로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게 문제지, 확고한 우파 정당의 모습으로 가고, 분열만 안 하면 다음 대선 이깁니다. 우파가 이깁니다.